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피눈물 흘린 사람이기도 하죠. 다행히 지금은 상처를 많이 회복했지만 그땐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한때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 여겼던 사람에게 호되게 배신당했거든요. 오늘 저의 뼈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다시는 저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는 분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충남 공주에 살았어요. 한의사인 남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했거든요. 자식은 외아들 하나뿐이었지만 그 녀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남편과 함께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는데 갑자기 혼자 남겨진 거죠. 그 후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도 혼자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아들은 세종시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외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평소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제가 현기증을 느끼고 기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귓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 같은 게 제자리를 이탈해 생기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그래도 아들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더군요. 엄마, 아무래도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제 옆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굳이 여기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 평생을 여기 살았는데 그리고 난 답답한 아파트에선 못 살 것 같다. 그럼 제가 괜찮은 주택 나온 거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사무실 사람 중에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괜찮은 집이 나왔다고 해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새로 생긴 도시라 그런지 주택단지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유럽의 조용한 마을처럼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하던 저도 마을에 홀딱 반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지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중 아담한 2층 집이 매물로 나왔더군요. 앞에는 정원이, 뒤로는 작은 텃밭이 있어 제가 소일거리 삼아 채소를 심어 먹기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죠. 엄마, 그 보안업체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저도 차로 10분이면 올 수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아셨죠?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제 알아보니 요한 문화센터에 내 또래 사람들 많이 다니더라. 나 거기서 한지공예 배우기로 했어. 잘하셨네요. 그럼 저도 이제 한시름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예, 일만 하지 말고 장가를 가야지. 너 올해 나이가 몇인지 잊은 거 아니지? 다른 게 효도가 아니다. 어미 죽기 전에 손주 좀 안아보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효도야.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려 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사실 아들은 나이가 40을 훌쩍 넘겼지만 장가는커녕 만나는 여자도 없었습니다. 연봉도 높은 편이라 모자랄 게 없어 보이는데 여자친구 하나 없이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가끔 명절에 모인 친척들이 결혼에 대해 물으면 아들은 태평한 소리만 했어요. 준호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 없니? 엄마가 손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인연이 있으면 언젠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전 가슴을 치며 생각했어요.
그 인연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녀석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사 오며 아들이 편하게 살라고 정수기를 렌탈해 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러 오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자 직원이 왔다가 언제부턴가 여자 직원으로 바뀌었죠.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제 이야기의 주요 인물입니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정수기 관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내밀었는데 박수연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친절했어요. 필터를 교체하면서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헌데 두 번째 방문할 때부턴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마트에 갔다가 샀는데 어르신들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서 과자나 음료수를 놓고 갔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직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정수기 회사에서 직원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점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가 정수기 관리 외에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그러더니 한 번은 근처에 일하러 왔다가 들렀다면서 김치찌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있게 된 것 같아서요. 혼자 계신 어르신 생각나서 좀 가져와 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호의가 너무 고마웠어요. 시간을 보니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럼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요. 일하러 다녀도 어차피 점심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 먹는 밥이 지겨웠던 저는 여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고 그쪽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놨어요. 외동딸인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혼자 타지에 나와 일을 하며 외롭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37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왜 아직 시집을 안 갔어? 제가 묻자 여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연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긴 해요. 친구들도 거의 다 결혼해서 애 낳고 돌잔치도 하고 큰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나, 우리 준호도 노총각인데 혹시 이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여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성실했고 말투도 공손했으며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하루는 제가 콜록거리며 잔기침을 했더니 나갔다가 감기약을 사서 돌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젊은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어쩜 이렇게 고와? 결국 여자에게 홀딱 빠진 저는 몇 주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엄마.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주말 아들과 여자를 한 번에 집으로 불렀습니다. 미리 말하면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죠. 어르신, 저 왔어요. 어? 손님이 계시네요? 아, 우리 아들이야. 준호야, 여긴 우리 집 정수기 관리해주시는 수연씨야. 오늘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수연씨도 불렀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들의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자를 힐끗거리며 얼굴을 붉히는 게 예쁘장하고 상냥한 여자가 마음에 든 눈치더군요. 여자도 수줍어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날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저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주말엔 셋이 외식도 했죠.
여자는 여전히 저한테 잘했고 준호도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감이 워낙 마음에 들어 저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속으론 오히려 기뻤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에 제가 이날의 일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어쨌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제가 친정어머니 역할까지 했죠. 예단이며 예물이며 모든 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어머님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 무슨 소리야. 너 하나만 와주면 충분하지.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잊지 않고 정말 잘 살게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제가 사는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들의 회사 근처로 분가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준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가 여기 들어와서 살자고 해요. 아니 왜? 그래도 신혼인데 너희 둘이 알콩달콩 살아야지.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걱정된다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석증이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고 엄마 연세에 낙상이라도 하시면 회복도 느리잖아요. 괜히 고관절이라도 다치는 날엔 그대로 누워서만 생활하실 수도 있다고 수연이가 꼭 여기 들어와서 살자고 했어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격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 뭐 걔는 그러고도 남을 했지. 전부터 얼마나 나를 챙기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인데 수연이 혼자 지낼 것도 걱정되고 엄마도 걱정되고. 차라리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제 걱정도 덜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불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한테 얘기 들었다. 여기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신혼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를 왜 해요? 원래 저는 준호 씨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는 것 모르세요? 그러면서 웃는데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아이가 저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역시 며느린 저한테 너무나 살갑게 잘했어요. 성격도 깔끔해서 집안도 반짝반짝하게 관리했죠.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끝내놓고 절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다,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럼 저랑 같이 마트 가세요.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어도 막상 식재료 보면 땡기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럴까? 너 혼자 가는 게 편한데 괜히 신경 쓰이지 않겠니? 에이, 전 당연히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 게 좋죠. 우리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재촉했어요. 딸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지 생각하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소하던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이런 말을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안방에 있는 금고엔 뭐가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긴 그냥 뭐 너의 시아버지가 쓰시던 물건하고 나 결혼할 때 받은 예물 같은 거. 저도 모르게 말끝을 흐렸어요. 폐물이 들어있는 거죠? 폐물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금가락지 같은 거랑 뭐 별거 없다. 그래도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금고까지 들여서 보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관리 잘해야겠네요. 근데 비밀번호는 뭐예요? 그 말에 또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그건 나중에. 아직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서 준호한테도 말 안 해줬어. 너흰 신경 안 써도 된단다.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전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무심코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거든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라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점심을 먹다가 며느리가 대뜸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죠. 아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를 못 믿어? 근데 왜 금고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 주세요? 아직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직은 내가 관리해도 되니까 그런 거야.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준호도 비밀번호 모른다니까. 그러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도 알고 있어야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금고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금부치며 집문서, 적금 통장 같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무리 자식과 며느리라도 선뜻 알려주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마. 하지만 그날 이후로 편하기만 했던 며느리와 저 사이에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를 대하는 게 좀 다르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들과 함께 있을 땐 예전처럼 저에게 살갑게 말도 잘 걸었지만 둘만 있는 낮에는 냉기가 흐르고 딱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참다 못 견디겠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금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실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친정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로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더 버티다가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나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해. 생각나면 알려줄게. 근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 외였습니다.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도 금고 열고 못 꺼내시는 거 봤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절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니가 절 이렇게 믿지 못하시다니. 며느리는 이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엔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가 꺼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2달 정도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니 원래 출장이 작긴 했지만 하필 그런 상황의 출장이라니. 시기가 너무 얄궂었어요. 아들도 없이 매일 며느리와 둘만 지내야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웃으며 말했죠. 2 사람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돼요. 수연아, 엄마 좀 잘 부탁해. 그 말에 며느리가 세상 선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른 고부들이랑 같아요. 친모녀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먼 길 떠나는 아들을 걱정시킬 수 없어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떠나고 나자 저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살피게 됐습니다. 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은근히 긴장됐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며느린 아들이 있을 때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금고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간 듯 더 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조금 안심이 됐어요. 괜히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예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떠나고 이튿날 저녁,
며느리가 저에게 차를 타서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신 안정시켜주는 허브차예요. 이거 한 잔 따끈하게 드시면 잠 잘 오실 거예요. 그래? 아이 고맙다. 향기도 아주 좋구나. 그때 며느리가 뭔가 우물쭈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졸은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닌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저한테 거리를 두고 남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순간 섭섭했어요. 저도 더는 오해하지 않을게요. 어머님도 마음 푸세요. 그래,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나중에 때가 되면 너한테도 준호한테도 꼭 금고 번호 알려주마. 네,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며느리가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차를 마셨죠. 근데 차를 다 마실 때쯤이 되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간신히 며느리를 불렀어요. 수연아, 나 왜 이러지? 너무 졸리고 몽롱한 것 같은데. 어머님, 허브차 효능 때문일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더니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데려간 건 제 방이 아니라 복도 끝 구석진 골방이었어요. 안 보는 책이나 쓸모없지만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쌓아놓고 창고로 쓰던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냐? 어디긴요. 어머님이 앞으로 계실 방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무서웠어요. 뭐? 대체 그게 무슨 소리?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눈을 떴을 때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인상을 쓰며 간신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고리를 돌리고 잡아당겨봐도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와 핸드폰을 찾으려고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차를 마실 때는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옷을 다 살펴봐도 모든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죠.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문을 있는 힘껏 밀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문이 밖에서 잠겨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방을 둘러봤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방 안에는 매트리스 하나와 이불, 그리고 생수 2병과 빵 1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서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고 문 밖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어요. 얘가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잠들기 전의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준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이 방에 이불이며 빵이 있는 것도 그렇고 설마 수연이가 나를?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한 건진 알 수가 없었어요. 좁은 방을 돌아보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때리며 다시 한번 목청 높여 소리쳤죠. 수연아, 문 좀 열어봐라!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소리를 지르다 목이 아파 마른 기침을 콜록거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벌써 깨셨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글거리며 물었어요. 수연아, 너 지금 일부러 날 여기 가두고 문을 잠근 거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이 절 믿지 않으셨잖아요. 금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시고. 뭐? 그건 네가 기다리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지금 네가 이러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가 여전히 문을 막아선 채로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 여기 계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실 때까지 밖에는 한 걸음도 나올 생각하지 말고요. 넌 미쳤구나. 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그이는 절대 모르죠. 시차가 있어서 그이가 전화할 때쯤이면 여긴 한밤중이에요. 어머님 주무신다고 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을걸요? 그냥 어머님이 빨리 마음을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는 얼른 며느리를 향해 달려들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의 우악스러운 힘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히려 저를 막아서던 며느리가 떠미는 바람에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걸 보고도 며느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딸깍거리며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아끼던 며느리가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었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넋을 놓은 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느라 목이 너무나 말랐지만 며느리가 갖다 놓은 물을 먹는 것도 겁났어요. 차 한 잔 잘못 마시고 방에 갇혔는데 물이랑 빵이라고 마냥 편하게 먹어도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겨우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빵과 물이 들어왔지만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며느린 입꼬리를 올리며 절 비웃었죠. 어머님, 곡기 끊고 요단강이라도 건너려고 그래요? 괜히 송장 치르게 만들지 말고 물이랑 빵 드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나 빨리 말해요. 그럼 바로 내보내줄 테니까. 하지만 저는 도끼 눈을 뜨고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차라리 죽여라. 너 같은 인간한텐 절대 못 알려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여기 계속 계세요. 그러고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방에 갇혀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화장실 문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방에 유아용 변기 하나 넣어주고 그걸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오물 냄새가 방에 퍼지는 것도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저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하는데 이 방법이 없었어요.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나갈 수 없었고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정신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금고 비밀번호만은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들어있었고 그건 아들한테 물려줘야 할 유산이었으니까요. 절대로 그런 인두껍을 쓴 짐승한테 내줄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갇힌 지 사흘째가 되던 아침에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살려주세요! 사람이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방이 복도 끝까지 깊숙한 곳에 있어서인지 제 목소리가 밖에까지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혹시라도 들릴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방문객에게 인터폰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요? 부산에 계신 친정 조카네 놀러 가셨어요. 문화센터에 못 간다고 연락한다고 하시더니 아마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얼마나 재밌으신지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시면 말씀 전할게요. 문화센터. 거기서 한지공예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또래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마음이 잘 맞아 같이 점심도 먹고 공원에서 산책도 함께 하던 무리가 있었죠. 아마 그중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했는데 말도 없이 수업에 안 가고
연락도 안 됐으니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린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술술 내뱉더군요. 한 일주일 계실 거래요. 조카가 아기를 낳았다고.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마침내 인터폰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냥 가버렸구나. 내가 여기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밖에까진 절대 안 들려요. 괜한 짓 하지 마시고 빨리 비밀번호나 말해요. 네가 정말 인간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고집 부리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전 인간적으로 빵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배려 많이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질질 끌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 몰라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다 끝난다니까요? 절대로 죽어도 안 알려줘! 며느린 또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은 바짝 말랐고 배는 고프고 무엇보다 치욕적인 감금 생활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방에서는 유아용 변기에서 나는 오물의 악취와 씻지 못한 제 몸에서 나는 악취가 더해져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며느리는 빵을 가져오다 코를 막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사람한테서 왜 소똥 냄새가 나? 이러다 집구석에 구더기 들끓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비밀번호 내놔요. 하지만 저는 아예 눈을 감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나가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깥 세상과 연결된 거라고는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네요. 몸이 다 빠져나갈 수는 없었지만 머리는 내밀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창문에 머리를 내민 채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나 좀 꺼내줘요!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고 또 외쳤어요. 그때 마침 택배 트럭 하나가 집 앞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죠. 헌데 운전하던 택배기사가 제 소리를 들었는지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드디어 절 발견한 택배기사가 다가오며 물었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나 좀 도와줘요. 우리 며느리가 날 방에 가둬놨어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 말에 상대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것 같더군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저를 구해줄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하지만 택배기사도 쉽게 속진 않았어요.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바라봤으니까요. 치매요?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저렇게 갇혀있는 건... 아니에요. 갇힌 게 아니라 어머님이 위험한 행동을 하셔서 잠시 보호하는 거예요. 자꾸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셔서. 병원에서 모시러 올 동안 제가 방에 모신 거예요. 며느린 금세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택배기사는 속고 말았죠. 아유, 저런, 힘드시겠네요. 네,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병원에서 1시간 내로 도착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 택배기사를 붙잡아 보려고 소리쳤어요. 나 치매 아니에요. 그 여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택배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결국 가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깜찍한 연기에 의심을 거둔 겁니다. 저 역시 그 연기에 속아 악마 같은 것을 며느리까지 삼았으니 택배기사를 탓할 것도 아니었죠. 잠시 후 트럭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며느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말 가만 안 둬요? 너 이 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 남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걱정이나 해요. 최대한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나 버리고 도저히 더는 안 되겠네요. 어머니가 정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면 뭐 다른 방법 써야죠. 다른 방법이라니?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이를 갈며 돌아서더군요. 그날 밤은 아예 물도 빵도 주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이대로 날 죽일 셈인가?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바보였다.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저 인간의 실체는 꼭 밝히고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여보, 어떻게 됐어? 아직이야? 여보? 준호는 아직 출장 중인데? 도대체 누구지? 남자의 물음에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아, 정말 질린다니까. 물러터진 노인네인 줄 알았더니 고집이 아주 쇄심줄이야. 그런데 그때까지 저를 향해 이를 갈던 것과는 다르게 무척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곧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야, 강적인가 보네.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노인네가 버텨봐야 얼마나 더 버티겠어? 벌써 며칠째인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놀라우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 설마 내 재산을 노리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렇게까지 인간 말종일 리는 없어.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용서 못해. 감히 내 아들을 속이다니.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부수자. 답답해서 더는 못 기다리겠어. 하루만 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역시 그러는 게 좋겠지? 참, 근데 서류는? 며느리의 말에 남자가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제 금고 부수고 저 노인네 인감도장이랑 집문서만 빼내면 돼. 신분증은 찾아놨지? 그건 방에 있던 가방에서 찾았어. 잘했어. 그럼 이제 저 할망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남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는 뻔했죠. 금고를 부수고 필요한 걸 다 빼돌리면 저를 해코지할 생각이 분명했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먼 타국에서 일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잔뜩 사서 돌아올 텐데 엄마도 없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마누라마저 사라졌다면 얼마나 절망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해. 준호를 위해서라도.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으니까요. 그때 조용하던 거실에서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 말로만 듣던 금고 좀 확인해봐야겠어. 그래? 안방에 있어. 이리로 와.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제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자가 금고를 받는지 목소리가 높아졌더군요. 우와, 이 금고 꽤 비싸 보이는데? 좋은 거라 열기 만만치 않겠어. 최신형인가 봐. 비밀번호가 8자리나 되는 것 같아. 에이, 어쩔 수 없다. 그냥 부수자. 전동드릴 가져왔잖아. 그때 며느리가 남자를 말리더군요. 잠깐, 소리 너무 크면 이웃에서 다 들을 거야. 괜찮아, 잠깐이면 돼. 나 믿고 기다려봐. 그리고 곧이어 전동드릴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르르르르르륵.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줄 유산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가져간다니 미칠 노릇이었죠. 이거 생각보다 너무 단단한데?
더 세게 해봐. 드릴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남자가 한숨 쉬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이게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아. 어쩌지? 며느리도 화가 나는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더군요. 미치겠네. 그러게 저 노인네가 입을 열어야 하는데. 눈앞에 진수성찬 두고 먹지를 못하니 돌아버리겠어.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긴 한 거야? 당연하지. 집문서랑 금덩이가 다 여기 들어있다고. 이 눈치를 보아하니 통장 같은 것도 죄다 들어있을 거야. 내가 며칠째 온 집구석을 다 뒤졌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다 여기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말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에서 다 들을 것 같아. 일단 기다렸다가 낮에 음악 좀 크게 틀고 다시 시도해보자. 그동안 당신은 저 노인네 좀 더 구슬려봐. 알았어. 참, 그리고 여보. 이 집에 골동품도 많아. 저기 거실에 있는 도자기하고 주방 쪽에 걸려있는 그림. 전부 엄청 비싼 거래. 그것도 챙겨. 당연하지. 뭐 일단 그거부터 챙겨 놓을까? 며느린 금고뿐 아니라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도자기와 한국화까지 노리더군요. 두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귀중품을 훔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뭔가를 한참 쓸어 담는 것 같더니 남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면 됐어. 내일 금고 부수고 부동산에 가서 집 매매하기로 하고.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우리 와인이라도 한잔할까? 어차피 이 집에 올 사람도 없고 당분간 우리 세상이잖아. 그래, 좋아.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건데 건배 한번 해야지.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인다. 그동안 역겨운 노총각이랑 사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주먹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래, 마셔라. 실컷 마시고 너희들이 취하면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꼭! 두 사람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의 성공을 위해 건배! 남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면 며느리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건배!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났습니다.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구석에 앉아 사악한 며느리와 그 내연남이 벌이는 짓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묻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근데 여보, 진짜 그 멍청한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 당연하지. 서류 떼보기 전까지 내가 결혼했었다는 것도 모를 텐데. 우리가 위장 이혼한 걸 어떻게 알겠어? 아마 상상도 못할걸? 위장 이혼. 말로만 듣던 위장 이혼을 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다니. 그렇다면 두 사람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채 계속 서로를 부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누라 챙기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이가 갈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3시쯤 되자 밖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든 것 같았어요. 전 이때다 싶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다시 창문을 살펴봤습니다. 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곤 아무리 봐도 창문뿐이었어요. 이번엔 머리만 내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몸을 빼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죽기 살기로 해보기로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며칠 먹지 못했더니 체구는 좀 작아진 것 같았어요. 창문을 최대한 크게 열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머리와 한쪽 어깨까지는 나갔는데 나머지 몸이 나가질 않았어요. 제발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때 갑자기 빡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쑥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떨어져 버렸죠. 다행히 1층이라 그리 높진 않았지만 충격으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았지만 다행히 걸을 순 있었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맨발로 쩔뚝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죠. 새벽에 찬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살아서 나왔구나. 주택가를 빠져나와 큰 길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경찰서가 어디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걷고 또 걸었죠. 맨발로 아스팔트를 걷자니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어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살았어. 이제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멀리 경찰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아니, 뛰려고 했는데 절뚝거리며 빠르게 걷는 정도였죠.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은 힘을 끌어모아 간신히 소리쳤어요.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뛰어나오더군요.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날 가뒀어요. 네? 뭐라고요? 빨리 우리 집에 며느리랑 그 남자가 도둑질을 하려고. 저는 더듬거리며 몇 마디 하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불러, 빨리! 경찰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제 입에 귀를 가져다 대고 주소를 들은 경찰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르신은 병원으로 모시고 대개는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같이 가야 해요. 네? 그럼 한시가 급한 것 같으니 일단 같이 가시죠.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제야 제 모습이 어떤지 보이더군요. 며칠째 씻지 못해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더러웠으며 맨발에서는 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어떻게든 기운을 내려 애쓰며 말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그 인간들이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어서. 네, 곧 출발합니다. 일단 순찰차에 타세요. 순찰차에 타자 경찰관이 물을 건넸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차에 담비가 탔어요. 원 없이 벌컥벌컥 들이켰죠.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순찰차가 출발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둔 것, 금고를 부수려고 한 것,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짜 남편이 따로 있다는 것까지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위장 이혼을 했다고요? 네,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속이고 저를 속이고. 경찰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큰 사건이네요. 일단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찰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해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경찰관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어르신은 차에 계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나도 가야 해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고요. 그럼 뒤에서 따라오세요. 절대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현관에서 경찰관이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그제야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옷 좀 입고요. 안에서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증거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빨리 열어요. 안 그러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다 절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이 나쁜 인간 같지도 않은 것! 제가 소리치자 경찰관이 말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잠들어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봐요. 일어나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남자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잠이 덜 깼는지 영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일이... 경찰이 재촉했습니다. 일단 신분증부터 빨리 주세요. 그때 경찰관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골동품과 그림뿐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쓸어 담아 놨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며느리는 술 냄새를 풍기며 대답했어요. 그게 시어머니 물건인데 잠깐 빌리려고. 저희가 들은 것과는 다르네요. 일단 모두 서로 가시죠. 자세한 건 거기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로 가자는 말에 며느리가 펄쩍 뛰며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특수절도, 노인학대, 감금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일단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경찰관들이 며느리와 남자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절 노려보며 소리쳤죠.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 말에 경찰관이 제가 갇혀있던 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문에 자물쇠까지 걸려있는 게 보였죠. 그래요? 그럼 저 방은 뭔가요? 이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입니까? 그 말에 며느리와 남자는 할 말을 잃은 것 같더군요.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된 두 사람은 계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단지 보호했을 뿐이라고 우겼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제가 갇혀있던 자물쇠 달린 방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금고를 부수려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예상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속 함께 살며 사람들의 눈을 속여왔다네요. 그러다 정수기 관리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거죠.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경찰관이 거듭 물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며느린 위장 이혼한 남자가 갑자기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떠밀자 안색이 바뀌었어요. 남자가 자긴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모든 일을 며느리가 꾸몄다고 했거든요. 전 그냥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정수기 관리하는 집에 갔더니 노인네 혼자 사는데 집이 엄청 좋다면서 열린 방문 사이로 보니까 금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재산이 많은 집이라고 하면서 노인네 꼬드겨서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가 남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하면서 너랑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남자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냥 부자 할머니한테 노총각 아들이 있다고만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라고 부추기고 어머님도 감금하라고 한 건 다 이 남자가 시킨 거라고요. 두 사람은 각자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었어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저를 다시 한번 기함하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 저에게 보였던 관심과 호의, 아들에 대한 사랑, 결혼, 모든 게 그저 제 재산을 노리고 벌인 짓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모든 조사 결과를 정리해 주더군요. 어르신을 잘 구슬려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집문서랑 도장, 신분증 빼내서 집 팔고 귀중품 빼들겨 해외로 도망치려고 했다네요. 근데 어르신이 비밀번호를 말씀하시지 않아서 자기 딴에도 계획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도 집에까지 끌어들인 거고요. 며칠 후 아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아들은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아니야, 준호야. 모든 일의 시작이 나 때문이었다. 이 나이 먹고도 사람 볼 줄을 그렇게 모르다니. 그래도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시다니.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제 마음도 아팠죠. 얼마 후 며느리와 공범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그 둘에게 특수강도, 문서 위조, 노인학대, 감금, 협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결국 며느리에게 징역 15년, 공범에게는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개 숙인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제야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를 동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병원에 다니며 심리 상담을 받아온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들은 상처를 금방 극복해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 전 슬그머니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군요.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제 과거 다 알고도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일단 시간을 두고 더 만나보려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사실 아들은 그 사건을 겪은 직후 여자라면 소름이 끼친다며 진저리 쳤거든요. 심지어 다시는 여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까지 선언했죠. 그런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되고 좋은 사람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